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세게 나온 거 보니까 네. 민주당이 되게 급했구나. 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셌던 대책이고요. 네. 결국 바꿔 말하면 이 대책의 효과는 뭐 그게 몇 개월이 걸리든 간에 당분간 좀 주춤하겠죠.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하도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한다고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얘기하게 되면 네. 사지 마. 사지 마. 좋은데 사지 마. 좋은데 사지 마. 똘똘한 채 하지 마. 딱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불 붙었는데 안 되겠다. 불 꺼야겠다. 딱 그냥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선 대책이었다. 이렇게 간단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책을 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똘똘한 한 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너무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니 사지 마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가끔 그러죠. 공산주의 같다고.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급하게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만든 거는 지금 정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정부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약간의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런 생각도 솔직히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아무튼 토어제가 시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사야 됩니다. 서울 전역.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2만 갑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부동산들이. 네. 그래서 막 그 끝까지 이제 스케이트 날 밀어넣듯이 세입하려고 했던 사람들 되게 많아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북적거렸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들려오는 얘기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많이 한산해졌다. 그렇죠. 한산해질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대출도 안 되는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네. 요즘 같은 때 집을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집값이 내려가면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정치인의 이야기도 좀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더 열받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할 말이 없는 거고 규제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떠나서 걔네들 표현에 의하면 집값 안정이겠죠. 집값이 좀 안정되면 그때 사도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조급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하지만 그건 결국엔 대출로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상처도 줬고, 열받게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시기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627도 있었고, 어쨌든 뭐 아주 약했던 97도 있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반기에 많이 오른 거예요? 핵심적으로? 뭐 97이냐 그걸 떠나서요. 제가 그 부동산 얘기할 때 보면 부동산의 공식이나 원리 같은 것보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심리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심리. 딱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심리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심리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는 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은 심리, 남들하고 비슷해지고 싶어 하는 심리, 거기에다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은 뭔가 지금 왠지 뒤처질 것 같아서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게 점점 증폭된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유튜브가 문제죠. 저도 유튜버예요.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사실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그것들이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한번 어떻게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정부가 뭐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번 97 대책이 누군가가 거 봐라 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잖아도 불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그냥 완전히 휘발유를 끼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심리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공급 부족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심리의 급격한 이동은 그 사이가 이게 심리의 급격한 이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과 산 사이에 보면 약간 그 뭐랄까? 그 건너가는 다리 있잖아요. 흔들 다리. 네. 그런 다리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잘 건너가지만 누군가는 떨어져서 다치는 아니면 죽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그것들이 이제 심리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화가 될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 나 이거 길어야 한두 달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 예상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3개월이다, 4개월이다를 맞춰서 뭐 할 건데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규제가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이 크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표현하는 그 의지의 한국인들은 아마 꿈틀꿈틀하면서 무언가 또 구멍을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할 거다. 지금도 뭐 구멍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뭐 빌라를 그 재개발 빌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오피스텔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는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든 아니면 뭐 좋은 동네의 약점이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꿈틀할 거라고 봐요. 근데 예전하고 좀 구멍이 다르네요. 옛날에는 구멍이 지방이었거든요. 네. 공시가격이든 어쨌든 아파트에서 일단 한번 훑자 이게 네. 그 다음 구멍이었거든요. 네네. 뭔가를 막았을 내려가는 것처럼. 네.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재개발 빌라 얘기가 나오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철안이든 아산이든 그런 데에 간 게 바로 2020년, 21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아프더라. 심하게 아팠습니다. 많이 아프더라. 그래서 그 감정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번 몇 년 동안에 똘똘한 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즉 심리적인 부분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부분이 이분들이 제가 뭐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와, 지방에 조금 애매한 것 같더니 많이 아파. 그런데 또 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그래, 이 말이 맞았어. 이러면서 일로 집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중돼서 한번 크게 아프기 전까지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똘똘한테 집중했는데 똘똘한 채를 막는 과정에서 역시 여러분들의 심리는 똘똘한 한 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막았어? 근데 거기는 아파트니까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하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입지에 신축이 된 재개발 빌라를 쳐다보게 되는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피스텔도 아마 지금 잠깐 얘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오피스텔이 뭐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없겠지만 경기도 오산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됐다. 관심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중에서 뭐 주거용으로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또다시 풍선 효과를 노리는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게 되면 역시 경험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아파서 그래요.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지방이 기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한테 반대적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시죠. 과연 지방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전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지방이라고 하는 곳들은 원래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아무런 경험이 없이 하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가서 아팠던 경험이 있거나 아픈 것들을 봤던 사람이 볼 때는 이 말이 되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은 똘똘한 한 채가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식의 흐름과 판단이 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딱 변곡점인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가 무너져가는. 무너져가는? 네, 똘똘한 한 채가 무너져가는 변곡점이다. 왜냐하면 변곡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점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네. 아마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굳어졌지만 그 굳어진 경험을 바라보는 정책 당국자들은 에이 똘똘한 한 채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사니까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의 혜택을 줬는데 이게 이번 상승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겠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거나 몇몇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보유세 늘린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뭐 가액 기준으로 하겠다든지. 그 보유세 가액 기준이라는 게 그 무엇을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 똘똘한 한 채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그렇게 가액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는 가액이 높아졌으니까 그것이 누구는 그걸로 엄청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벌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나도 돈 벌어야지라고 하지만 이미 정책 당국자의 입장과 생각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굳건하게 굳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적으로 그것을 또 변화시키고 운영시키는 정책 당국자들은 이미 또 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힘센 놈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키워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듯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시즌2다. 베네수엘라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과도하게 문재인2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솔직히 저도 제가 먼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보면 이번에 10월 15일에 나왔던 대책을 보고 되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부예요? 네, 되게 많이 실망을 했던 게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 2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 여파를 여전히 가지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든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똘똘한 한 채라는 경험 때문에 생각을 꼭 굳건하게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자는 지금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문재인2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원 때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랑은 좀 시장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문재인 1과 문재인 2라고 그냥 표현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원 때 그 엄청나게 급등했던 2019년, 보통 2019년 어게인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2019년을 얘기를 하게 되면 2019년도는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식했을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은 그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규제라는 게 아직은 엉성해서, 사실 규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강력한 규제는 2019, 20, 21, 이 3년에 집중됐잖아요.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나왔던 규제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규제를 했지만 처음부터 강한 규제가 아니라 찔끔찔끔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할 동네에 그걸 갖다 우리는 풍선 효과로 불렀었죠. 그 포지션들을 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다주택자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실수요자도 할 수 있었고, 초보자도 할 수 있었고, 이래서 우리의 수요는 무궁무진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동할 동네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경험이 없었어요. 지방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그러니까 되게 갈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투라라고 하는 이 시장의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요즘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내용이 뭐 이미 우리는 이전에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부분이 지방에는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생각과 똘똘한 채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굳건해졌잖아요. 굳건해졌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수요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점에 되게 몰린 것 같아요. 몰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제가 요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문재인 원 때는 다주택자고 초보자고 갈아타기 수요자고 모구 간에 전부 다 지역에 상관없이 할 때도 많았다. 수요는 무궁무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주택자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손발들은 다 묶여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신문에서도 나오는데 전부 다 갈아타기 수요자들, 그리고 30대, 40대가 주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30대, 40대가 보통 먼저 나오는 세력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40대, 50대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묶였고,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 묶였죠. 지방 가가지고 다친 애들도 못 움직이고 있죠. 네, 다친 애들 못 움직이죠. 왜냐면 그 친구들 역전세에 따라 지금 그 물건 팔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네요. 네, 치료받고 있고 지금 재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특정 시점에 특정 대상만 지금 유독 몰렸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도 투자할 수 있고 수도권도 할 수 있고 지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산도 하고 뭐도 하고 이 시점에서 지금은 특정 대상으로 너무 하나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기시감이 드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때 쳐놓고 뭔가 조금이나마 부침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부침이. 그럴 때 몇몇 사람들은 떨어져 죽더라. 어떻게 보면 그 떨어져 죽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얘기할 건데 문재인 원과 문재인 투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투는 지금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정부 규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풀어줄 것 같거든요. 풀어준다고요? 네, 풀어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길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죽여서 뭐하고 이런 목적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도하게 집중하는 걸 막고 싶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막고 그 유동성을 주식으로 밀어놓고 있잖아요. 네. 밀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어떤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거 그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 서울부터 죽는 게 아니라 지방부터 죽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지금 빌라 공급 얼마나 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들을 아파트에만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접목시키고 아파트에 너무 쏠렸으니까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지금 빌라나 이런 부분들 일반 전세든 뭐든 간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급 부족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보통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라나 이런 것들도 공급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있다가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세 가격으로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정 안 되면 빌라로도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심리가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로 가기 싫어하고 또는 아예 빌라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세 시장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환경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자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연결시키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결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입장이고 그동안의 정부의 행태들을 봤었을 때 그 시점에 뭔가 자꾸 토끼몰이로 다른 것들로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게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 쪽하고 비아파트 부분에 분명히 조금 구멍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아파트 특히 서울 수도권 정확히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아파트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탐탁치 않은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 계속 지금 뭐 각종 규제 때문에 공급 줄어든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서민들 젊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영끌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세대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네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고 그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던 게 실제로 2012년에서 2014, 5년 요때까지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물론 그때는 이제 심리가 엄청 죽었을 때예요.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심리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주춤주춤 하다가 또 다시 새로운 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여기가 조금 활성화되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더라?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그 분위기가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눈에 보여야 사실 믿는 세상이다 보니까 안 보이긴 하지만 정부는 1차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부동산을 죽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닐 테니 일단 요번에 엄청나게 거의 타이슨 펀치인 것 같아요. 주먹이 엄청 핵펀치를 날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쪽,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보다는 조금 다른 쪽에 포커스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의 불만 심리를 글로 유도하는 좀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 과정을 한 2년 봐요. 아, 그것도 꽤 네.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게 네. 과연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해도 네. 지방 아파트와 오피스텔 쉽지 않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똘똘한 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를 언젠가를 돌이켜 보면 2019년도부터예요. 그때부터 똘똘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수많은 똘똘한 채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나왔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 중에 분명히 그 말을 안 듣고 지방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때는 왜 똘똘한 채를 안 듣고 지금은 그 똘똘한 채에 대해서 믿게 됐느냐. 잘 생각해 보면 지방에서 돈을 버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당장 저기서 벌고 있거든. 무슨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같은 경우가 막 몰려가니까 뭐 5천만 원인데 1억 되고
1억이 되는데 뭐 2억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서울은 서울대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으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장이다라고 해서 상승장, 급등장 뭐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똘똘한 채라는 말을 안 들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때 있는 사람과 지금에 있는 사람이 싹 바뀐 것은 아닐 텐데 왜 그 지금은 믿고 그때는 안 믿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가장 큰 세력, 돈을 벌 수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은 매번 바뀐다라고 하는 사이클 논지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똘똘한 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직전까지도 똘똘한 채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강한 거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바로는 아니겠지만 뭐 전세 가격 상승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정부 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